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그 기술은 뭘까요? 바로 AI죠.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개가 들어가고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00개 들어간다고 하면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진국에서 제조의 영역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영역에 로봇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 도입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전기차만 놓고 봐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또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기가팩토리, 이런 생산 자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또 공장을 또 들어오겠다라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인데 만에 하나 그렇게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를 구축한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길을 꿈꾸는 과정에서 혼자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우리는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서비스 기업이다. 우리는 솔루션사다. 이렇게 주창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행보들을 보면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세 가지로 축약하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가 소위 클린한 자동차, 그린카 컨셉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나 수소차나 뭐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전환. 그러니까 이런 전환을 가장 먼저 이끌죠.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스마트카 컨셉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스마트카 컨셉으로는 스마트하지 않다가 스마트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차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은 기계적인 역량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인 거예요. 그 부분도 이만큼 앞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조사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거대한 이 3대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 테슬라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드리면 로보택시, 이게 하나의 장입니다. 80장의 장 이름이 로보택시예요. 이 로보택시에서 이 머스크가 어떤 판단하에 로보택시로 가고자 하는지 그 머스크의 생각을 잠깐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을 이제 운전하지 않고 쉬게 해드리자, 이런 컨셉인데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없애줄 것이다.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죠? 소유하지 않고, 소유가 아니라 이용이에요. 이용.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자동차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구독 서비스인 거예요. 소유하지 않고 구독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호출하면 나타나서 목적까지 데려다주고, 자율주행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음 승객을 태우러 떠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보택시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상업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비즈니스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차하는데도 주차비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술 한잔 하면 그 대리운전 기사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불편이 있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25,000달러짜리 자동차, 자율주행차지만 자율주행 전기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패러다임 변화, 클린카, 스마트카,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이 세 가지 거대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인 거죠. 근데 그 테슬라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냥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해 볼까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해 보겠다. 테슬라의 미래는 어쨌든 서비스하기 위함이에요. 뭔가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전방 산업이죠. 소비자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전방 산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삼성그룹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직접 소비재도 판매를 하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지만 반도체라는 또 배터리라는 이런 영역들은 그 전방 산업의 그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에 해당돼요. 반도체도 부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와 삼성그룹, 제 그룹이라고 한 이유는 전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전자 계열사들이 함께 협업할 구조가 굉장히 강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다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할 경향성이 좀 큰데요. 물론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 더 하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더 진전하려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그 후방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AI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와 협업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지만 그 밖에 다른 전장 부품 같은 경우도 협업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테슬라의 행보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와 테슬라와 우리 삼성그룹의 어떤 함께 협업해 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잘 우리 관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또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도 삼성 이재용 회장 행보가 좀 심상치 않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와 이재용 회장 그 삼성그룹의 일정 부분의 협력 관계가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던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은 어느 정도 좀 전방 산업,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런 뭐 고객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에서의 각각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회장님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방향성이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그 기술은 뭘까요? 바로 AI죠. 그러면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AI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안 하다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도 뛰어들었거든요. 한 2, 3년 됐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도 좀 낮고요. 위험성도 높고 테스트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AI 반도체와 같은 고급 사양의 어떤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타는 화석연료 자동차가 반도체가 대략 한 200~300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략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 3000여 개가 돼요. 그럼 보세요.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3000개가 들어가고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00개 들어간다고 하면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일정 부분 테슬라가 워낙 그 차를 만드는, 전기차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배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터리 경쟁력이 전기차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영역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다 온전히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좀 늘려나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탈세계화 조류 속에서 중국 기업과 계속 뭐 파트너십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한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면 어떨까, 뭐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두 회장 간의 이 컨택 이후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 AI 반도체에 있어서도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쪽 움직임도 최근에 갑자기 또 맞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로봇 시장에서도 뭐 물론 다른 업체들도 막 로봇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사람의 형체를 한 사람을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로봇을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이젠 또 삼성도 비슷하게 또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장에 좀 도입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로봇 산업을 구분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제조용, 생산용 로봇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금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비스용 로봇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청소 로봇, 그리고 서빙 로봇 여러분 많이 만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그 관계된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로봇이 여러분 이미 도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그 음식을 만드는 로봇 중에 가장 조금 심플한 그 로봇을 도입하는 데 들어간 단가가 좀 싼 거. 그게 면 제조하는 거예요. 면. 그래서 우동면, 국수면, 라면 뭐 이런 면을 제조하고 그 면을 요리하는 소위 국수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 영역에 로봇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 도입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제조 생산 공정에서 로봇이 협업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동차 생산 공정을 한번 가보면 사람 별로 없어요. 어차피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용접 로봇이죠.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이 고열과 이런 것에 싸우기 위해서 힘들고 또 이 생산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로봇 팔이 할 수 있는 그 무게를 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선진국에서 제조 기지를 둔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된 제조를 안 합니다. 조선 사업에서 우리나라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최종 완제품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요. 근데 그 조선인 거대한 그 선박에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부위를 나누죠. 그럼 부위를 예를 들어 한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자재나 소재를 공급하고 만들어진 부분품을 다시 수입해다가 그 조립만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걸 우리나라 안에서 감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제조의 영역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의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꿈꾸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용 로봇에 좀 가깝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영역의 생산 그 영역에서는 역시 로봇을 도입하고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도 로봇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구조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산업의 변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게 그런 빠른 세상의 변화를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다방면으로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이 사람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됨을 뜻하는 가장 좀 중요하게 느꼈던 소감? 그 사람됨이라는 관점에서의 소감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짧은 그 소재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주제 중에 하나가 나를 키운 것은 뭐였을까요? 금수저였을까요? 나를 키운 것은 금수저였을까요? 은수저였을까요?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내용 되게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나의 괴팍함을 은폐하기 위해 열정을 발달시켰고 그 열정을 또 가리기 위해 괴팍함을 개발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괴팍하다,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뒤집기 위해 열정적이었고 뭐 과거부터 뭐 페이팔 시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냥 책상 밑에서 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었나를 또 체감할 수 있는데 그 열정을 또 가리기 위해 괴팍함을 또 길러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정말 멋있는 구조를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이 세계관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우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레벨이 정말 달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이 작가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정말 역대급 전기를 펼치는 작가로 또 유명하고 이번에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계약을 2년 동안 정말 어디든 다 쫓아다닐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뭐 공장이든 어디든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험했고 정말 그 일론 머스크의 가족들부터 전 직장 동료나 옛 애인, 심지어 이혼한 엑스 와이프까지 2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인물됨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린 그 한마디가 다른 기업가들이 세계관을 키울 때 그는 우주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물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읽어드리고 싶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가 괴팍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를 전기차의 미래로 그리고 화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2022년 초 스페이스X에서 31차례나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테슬라의 자동차가 100만 대 가까이 팔렸으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등극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내고 이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칭할 때 괴짜다, 독특하다, 뭐 사이코다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그 비하 발언과 극단적인 칭송이 같이 마주하는데 사실 그런 괴팍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괴팍한 사고를 만들었고 어쩌면 무리하게 리스키한 그런 도전적인 행보를 또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전기차의 시대를 향유하고 실제 스페이스X에서 31번이나 로켓을 발사하고 또 우주 관광 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상상이나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 그 괴팍함이 혹은 그 우주관이 이런 테슬라의 현재의 모습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이 책을 보고 느꼈던 소감입니다.